자, 어려운 파트인데 어려운 파트는 이 파트입니다. 공동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채무자가, 그 중에 일부는 물상 보증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설명할 때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을 나눌 거고요. 이시배당의 경우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절차가 진행된 경우, 물상 보증인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답이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왜 논의의 핵심이 되고 복잡하냐면, 물상 보증인은 대의 변제 관련의 규정에 따르면 별도로 구상권을 취득하면서 법정 대의를 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채무자의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를 위해서 자신의 채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변제했기 때문에 구상권이 생깁니다. 그럼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물상 보증인. 반대로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자 자신은 중요하지 않은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겠죠. 이해관계인이. 근데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앞서 살펴본 368조에 따르면 보호 규정이 있어요. 이 306 채무자 소유 부동산 뒤에 붙은 후순위자의 보호 규정과, 즉 368조와 물상 보증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충돌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학설과 판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기 힘들어요. 그러려면 출제 범위에 포함시켜야 돼요. 근데 물론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낸다고 너무 분량이 많아요. 정말 어려운 파트예요. 고백하자면 저도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5회 이 파트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27회 출제가 됐지만 이 파트는 25회 그래도 간단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뒤로는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해결을 한다는 것은 기준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물상보증인 채무자는 똑같습니다. 갑부동산, 을부동산사 경매대금 나올 거고요. 단지 소유자가 종전에는 채무자 소유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1순위로 공동자당으로 A의 채권, 이 A의 5천만 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두 개라는 거고, 다만 소유자가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동시배당된 거. 동시배당의 경우, 자, 전제는 물상보증인 플러스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물상보증 소유의 부동산을 동시에 배당한 경우 어떻게 하냐? 동시배당이기 때문에 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금을 가지고 비례해서 안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문제 출발점입니다. 즉, 이 경우에도 368조 1항이 적용돼서 각각의 경매대금에서 비례해서 안분하면 된다. 그게 아닐까?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 이 경우에는 368조 제1항은 적용. 이게 368조 제1항이 동시배당 관련된 거였고요. 이에 따르면 각각의 경매대금의 비례에 대해서 비례해서 안분한다는 건데,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가 적용되냐? 채무자 소유. 먼저 동시배당의 경우는 먼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먼저 배당을 해요. 먼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지고 우선적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이걸 했음에도 부족분이 있을 때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한다는 겁니다. 안분 배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배당을 해보고 만족을 전부 다 채권을 만족을 못 받을 때는 그 부족분은 어디서? 물상보증인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이 36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호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고, 보호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에게 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공동담보가 되면 이 부동산의 공동담보 목록이 있겠죠.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뭔지를 살펴볼 겁니다. 살펴봤는데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이 소유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상보증의 특징이 뭐냐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자의 채권이 변제가 이른다면 이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권에는 이 물상보증인 밑인 저당권이 법정 대리를 하게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결국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타인의 채물, 즉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함으로써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거고, 자신이 이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을 해서 입게 된 손해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후순위 권리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물상보증인이 끼어들 거고 그 사람이 가져갈 거다.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68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는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염려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뭐냐면, 동시배당인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분에서 우선 다 배당을 하고 안분하는 게 아니고 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물상보증인과 가서 배당을 하라는 겁니다. 그 결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 후순위 권리자는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해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20배당인데 다릅니다. 동시배당이 20배당인데 누구 먼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면적 금융된 거. 어떻게 취급하냐? 이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간다. 동시배당 딱 떠오르면 채무자께 먼저 포인트가 있구나. 동시배당과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먼저 배당해보고 부족분이 있으면 나머지를 받아. 20배당을 통해서. 이건 동시배당이 아니니까 동시배당 똑같이 취급하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 그냥 368조 적용되지 않고 원칙대로 해결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머지 부동산에 물상보증 부동산 남아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거기서 배당을 받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시배당의 경우가 그래서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20배당의 출제 부분은 이 파트였습니다. 20배당인데 물상보증의 소유의 부동산이 면적 경매가 됐습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일단 핵심 포인트는 물상보증의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됐다. 그러면 이제 물상보증인을 먼저 보호를 해줘야겠죠. 물상보증이 먼저 자신의 채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은 거잖아요. 이 법리의 핵심이 뭐냐면 물상보증은 변제편에 나와 있는 법정 대의에 따라 먼저 보호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출제해서는 안 되는 파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됐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물상보증인은 잘 읽어보시죠. 포인트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일본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기존에는 이해관계 368조 정할 때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취득했잖아요. 근데 이 파트에서는 누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일본 저당권 취득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물상보증인 같은 경우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에게 이전한 일본 저당권도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20배당 그 다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일본 저당권을 취득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요. 일본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 일본 저당권에 대해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다. 이 표현,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를 알아야만이 기출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기출문제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25에 거의 8, 9년 전에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기출 25에 어렵기 때문에 저도 따로 정리를 해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갑은 채무자 의뢰, X토조와 갑은 채권자죠. 항상 지문에 이렇게 쓰십시오. 채무자 의뢰,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 그러면 물상 보증인 이렇게 나눕니다. 대하여 동일한 채권을 5천만 원을 담보하게 해서 1번으로 공동초당권을 근데 정은 X토지에 대해서 후순위 부는 Y토지에서 Y토지의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을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박스를 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한 번씩 그림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도 이제 그리셔야 합니다. 자, 저도 이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입니다. 아이고, 파란색이 좋겠죠? 자, X토지, Y토지, 채무자 소유, 물상보증인 소유.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2번, 공정저당권 갑. 공동저당권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 그 다음에 X토지의 후순위 권리자가 누구 있다? 정이 있다. 채권액은 2천. Y토지에 대해서 무 3천. 이런 상황입니다. 자, X토지와 Y토지의 채무자 소유, 물상보증 소유예요. 동시배당이면 어떻게 하겠죠? 일단 지금은 20배당인데 동시배당일 경우에는 갑의 채권은 우선적으로 어디서? X토지에서 먼저 변제를 받아요. 안부, 예전에 동시배당이면 안분이었죠. 안분이 아니라 먼저 X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거예요. 다 받았으면 끝나는 거 부족한 분이면서 그때 가서 물상보증 소유토지에서 배당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동시배당이 아니라 20배당이에요. 20배당인데 20배당 항상 구분했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먼저 배당하는지 아니면 물상보증의 소유의 부동산의 배당이 이루어진지 달라지죠. 근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한다? 동시배당처럼 취급하면 돼요. 지금의 문제는 어디다? 20배당인데 누구 거 먼저? 물상보증의 건져. 그리고 문제를 보게 되면 25일을 보게 되면 이게 배당금이 이게 먼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매각 대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5천만 원 있을 때 먼저 갑에게 배당이 이루어졌겠죠. 그럼 이 5천만 원이 전부 누구한테 갔다? 갑에게 배당이 되겠죠. 그러면 무는 이 Y토지에 배당되게 5천만 원 매각 대금에서 받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무를 보호하는 안정자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상보증이 이후에 후순위 권리자이기 때문에 안정자치는 어떻게 움직이냐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 표현이 아까 배웠죠. 어떻게 되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X토지에 대해서 매각 절차가 진행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배당을 한다는 얘기는 아 X토지에 대해서 매각 절차가 이루어졌고 매각 대금이 있다는 겁니다. 지문에서 뭐라냐면 매각 대금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무는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정의 존재가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5천만 원 다 변제됐으니까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무는 여기 상관이 없잖아요. 무는 여기 이 부동산에 그리고 저당권 다 소멸하죠. 항상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소멸한다. 그러면 X토지에 대해서 무는 어떤 권리를 지금 안 보여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명시한 근거 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판례를 적용하기 전에는 갑의 권리는 이미 5천만 원 다 받았기 때문에 비록 등기부상 말소가 안 되더라도 소멸됐겠죠. 그러면 4천만 원, 2천만 원 정의 다 가져가요. 그럼 2천만 원 남죠. 2천만 원 남는데 지금 이해관계 무인데 이 무가 지금 등장을 할 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남은 건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먼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누가 취득한다? 채무자. 자, 이때는 이게 끝났죠. 새롭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경매가 됐고 매각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자, 갑이죠. 누가 취득한다? 물상보증인이 취득합니다. 이 취득은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죠. 법률의 규정에 가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갑이라 써있지만 우리는 물상보증인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일반 저당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자, 물상보증인은 지금 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물상보증인의 자, 제가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보십시오. 물상보증인 누구죠? 물상보증인 병의 여기 병입니다. 보증인의 후순위 저당권자 누구죠? 무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이거죠. 이전한 1번 저당권으로부터 여기에 이 병이 취득한데 이 병의 권리를 또 누가? 무가 1번 저당권으로부터 우선 반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단계를 거친 겁니다. 일단은 이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남아있죠. 이 갑의 권리를 누가 갖는다? 물상보증인이 우선적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이 물상보증인의 권리를 누가 행사한다? 무가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를 할게요? 자신의 일단은 하나는 갑의 병의 저당권이 채권액이 5천만 원이죠. 당연히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가져가겠죠. 물상보증인이. 근데 물상보증인은 구상권이 있겠죠.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Y투자이 잃어버린 게 5천만 원일 겁니다. 근데 5천만 원인데 후순위 거당자는 다시 자신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 하겠죠. 5천만 원 전부가 아니라 얼마에서? 3천만 원에서. 그래서 요 포인트는 이 갑의 권리를 누가? 물상보증인이 취득하고 물상보증인의 후순위 권리자는 이 권리를 자신의 권리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이 있죠. 5천만 원까지 행사했죠. 무가 병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5천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5천만 원짜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5천만 원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갑의 저당권은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병의 권리를 누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토지의 후순위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물상보증이 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도 병의 입장 권리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병은 자신의 부동산을 부에게 제공하고 3천만 원 채권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3천만 원의 한도에서 이걸 쟁취 행사합니다. 그러면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누구한테? 병에게. 나머지 1천만 원 누구한테? 물상보증에 갈 겁니다. 정의가 하는 게 아니라. 자, 거기까지는 쉽지가 안 되지만 우리는 누가 갑자기 무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무가 X토지 매각되면서 배당을 받을 수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쉬운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는 했지만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저는 강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저 같으면 패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시배당 정도는 아시아입니다. 하지만 이제 물상보증이 채무자는 존재하는 케이스에서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파트는 만약에 막 욕심이 많으신 분은 딱 결론만 하십시오. 그 욕심이 없으신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동근저당. 이제 공동저당인데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앞에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여기는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근데 그 개념을 그대로 가는 건데 근저당으로 제공된 부동산이 몇 개다? 2개인 겁니다. 자, 동일한 기본계약 등의 기한에 발생하는 증감 변동하는 채권의 담보로 즉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저당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걸 부족해요. 왜냐면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경우입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개번 계약 등의 기하에 발생하는 증감 변화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동일한 채권인데 그 채권의 특성이 근저당이기 때문에 기본 계약에서 증감 변동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다. 자, 중요한 것은 딱 공동 근저당에서는 딱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파트에 대해서만 시험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다른 사항은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볼까요? 공동 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자, 공동 저당으로 2개가 이렇게 담보로 제공됐어요. A 토지, B 토지. 그런데 이 중 하나가 제3자가 신청을 해요. 경매 절차예요. 제3자가 신청을 했어요.
제3자가 신청했으면 이 부동산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배당에 참가를 해야겠죠. 근데 근저당이니까 쟁점이 있겠죠. 확정이 돼야겠죠. 그걸 먼저 묻는 겁니다. 제3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해 우선 배당을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다? 제3자가 하겠으면 정해지죠.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배웠잖아요. 그대로 그 원리가 갑니다. 이 파트는 당연히 공동 근저당이라고 해서 달리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A, B가 공동 근저당 설정되는데 A가 지금 확정이 됐죠. 그럼 B는 어떻게 될까? 지금 B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이 없는데 그럼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이 확정될 걸로 볼 건지에 대한 쟁점이 된 겁니다. 거기서 대부분 같은 시기에 나머지 법적 왜냐면 근저당이 있으면 확정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냐 문제가 아니라 확정 이 부동산의 경매 진행 여부는 이 비부동산의 저당권자, 경매 신청권자 신청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A 부동산이 공동 근저당권을 제공된 A 부동산이 확정이 됐으면 B 부동산에 관련해서도 여기 피담보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 최고액. 그것도 확정된 것을 볼 건지. 이 시점에.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게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이 확정된 시점의 채권을 가지고 배당표의 금액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문제의 지점은 그겁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A 부동산이 확정됐죠. 여기에 대한 피담보 채권. 그렇게 되면 이 B도 동일한 채권이기 때문에 이 B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이 피담보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볼 것인지 그게 쟁점인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시기에 봤고요. 요거에 대해서 같은 시기에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도 확정된 것을 볼 것인지 언뜻 동일한 채권 담보니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A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이루어졌고 매각대금 납부 시점에 확정됐다면 당연히 B 부동산과 관해서도 이미 채권은 확정된 걸 봐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소급입니다. 즉 거기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X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 자 A, B가 있다고 할게요. 그 중에서 A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A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 근저당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이 부동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된다? 매수인, 낙찰을 받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되지만 나머지 B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확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기본 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나 물상 보증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는 다른 확정 사유가 발생하자. 그러니까 다른 사유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A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가 경매 신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확정된 때 다른 확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정되지 않는다. 계속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은 변동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또 이겁니다. 다만 이 사람은 배당을 이때 받잖아요. 채권 최고액이 있을까요? 동일한 채권이니까 채권 최고액이 있을 거예요. 최고액이 있는데 이 중에서 A 부동산에서 배당을 받았어요.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참작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변제받은 금액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공동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 범위는 우선 배당을 공제한 채권 최고로 제한한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때문에 채권 최고는 동일했어요. 1억이었어요. 1억이었는데 A 부동산이 먼저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확정됐어요. 그때 얼마였다? 5천만 원이었어요. 이자에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B 부동산에 대해서 나중에 경매 절차가 진행됐을 때 우선 변제 효력의 범위는 1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에서 이미 변제받은 5천을 뺀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비록 A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해서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B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피담보 채권 확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B 부동산에 별도로 자신이 경매를 신청할 때는 경매 신청 시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때는 매각 대금에 납부할 시 다시 확정되겠죠. 확정되는데 그 확정된 금액과 그 당시 확정된 금액과 채권 채권을 비교해서 이제 우선 변제 효력의 범위를 정하는데 채권 채권액은 기존처럼 1억 원이 아니라 A 부동산에서 변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그 금액과 확정 B 부동산과 관련해서 확정된 금액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이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도 자,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판례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해설을 붙였습니다. 공동 근저당에서 채권 최고액은 아까 1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 목적 부동산마다 A, B마다 정해진 최고액까지 별개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 채권 담보하면서 범죄받기면 되는 거지 A 부동산 1억 원, B 부동산 1억 원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적 부동산 전부로부터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랄 것이다. 즉 1억 원의 한도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지 이거 1억 원, 1억 원이니까 2억 원의 한도에서 받는다는 게 아니란 겁니다. 즉 공동 근저당에서 채권 최고액이란 저당 목적물 각각에 대해서가 아니라 목적물 전부를 통틀어서 A, B를 전부 다 합쳐서 1억 원의 한도에서만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각 목적물에 대한 부담은 전국적으로 그 가액에 쫓아 분담되는 것이다. 이건 동시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분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개념에는. 따라서 확정 공동 근저당권자가 목적물 중 하나에 대한 A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면 우선 변제 받았죠. 얼마? 5천만 원을.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 근저당 목적에 대한 채권 최고액은 변하지는 않겠지만 감소한다. 왜냐하면 A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A가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에서 채권채액 전부에 만족을 얻었어. 만약에 예컨대 A 부동산에서 1억을 전부 받았다. 받으면 B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소멸하겠죠.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비록 B 관련해서 채권은 확정되지 않지만 저당권 소멸한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일부에 만족을 얻으면 그만큼을 최고액은 감사한다. 아까 채권 채고액 1억이었는데 A에서 얼마 받았다? 5천만 원. 그럼 우선 변제 효력은 얼마로 줄어든다? 5천만 원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로 보겠습니다. 자, 사례. 저도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갑은 채권자다. 을은 채무자. 을 소유의 엑스토자. 소유자가 같습니다.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얼마?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 근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갑은 병이 신청한 엑스토지 위에 병이 있어도 토지한 경매 절차에서 8천만 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다 그림을 그릴게요. 갑은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X토지, Y토지 둘 다 채무자 소유니까 다른 쟁점은 없겠네요. 그 다음에 공동 근저당 채권 최고액 1번으로 했어. 갑이죠. 갑. 공동 근저당인데 채권 최고액이 얼마? 1억 2천만 원. 2천만 원. 갑. 1억 2천만 원.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 순위로 누가 있다? 엑스토지에는 병이 4천만 원이 있고요. 여기는 정이 있습니다. 자, 그 후 갑은 병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 절차에서 얼마를 변제받았다? 8천만 원을 변제받았어요.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정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Y토지가 얼마에 매각됐다? 2억 원에 매각이 되었다. 갑의 채권은 매각이 되는데 갑의 채권은 이 당시에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경매 신청 당시에는 얼마? 5천만 원. 매각 완납 시에는 5,500이었다. 근데 이 경매는
누가 신청을 했습니까? 정이 신청했죠. 정이 신청했기 때문에 언제 확정이 된다? 견매 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 대금 시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죠. 매각 대금 만납 시에. 그러니까 매각 대금 만납 시에는 5,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좀 가져와서 그걸 묻기 위해서 나눈 겁니다. 지금 Y 토지를 누가 신청했다? 정이 신청했으니까 언제 가배 채권은 언제 확정이 된다? 매각 대금 완납 시. 그래서 이 사람 채권은 5,50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Y 토지에 매각되면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근데 이 경우에 공식이 있죠. 일단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당시에 금액은 5,500에서 또 하나 기준이 있죠. 그러면 지금 1억 2천만 원이 채권 최고액이었는데 8천만 원을 반제받으면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는 어디까지 줄어들었죠? 4천만 원. 채권 최고액이. 그러면 비록 5,500만 원이지만 채권 최고는 얼마? 4천만 원.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는 거죠. 그 결과 5,500과 4천원 작은 금액이 얼마예요? 4천만 원. 그럼 이 사람은 얼마 받는다? 4천만 원. 2억에서 4천만 원은 갑한테 가고 나머지 1억 6천은 정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갑이 Y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배당 받았을 금액 얼마냐? 4천만 원.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돼. 그럼 이 당시에 확정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5,500을 보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이 얼마지? 그걸 살펴야 하는데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갑은 이미 X 토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뺀 4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천만 원에서만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 그 의미는 지금 저당권자잖아요. 우선 변제 효력은 후순위 권리자에 된 거잖아요. 채권 최고액 범위에서. 근데 채권 최고액이 올해 1억 2천이지만 8천만 원 변제받았기 때문에 줄어든 거죠. 얼마다? 4천만. 4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누구한테? 정에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5,500이지만 4천만 원이 여기 배당되고 1억 6천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 어려운 파트입니다. 배당이 어려운 파트인데 제가 그래도 나름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욕심이 있는 분은 계속 하시고 욕심이 없는 분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써 제가 물권법 강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채권법 그리고 특별법, 가담법과 직파건물법, 부동산 신변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법 어려운 파트입니다. 시험 문제 자체도 어렵습니다. 제가 풀어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물권법 시간이 길었고 또 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가 여러분의 실력과 그리고 시험 보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물권법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채권법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